오늘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제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댓글들을 훑어보니까 베트남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 기억에 남는 일들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자, 처음에 먼저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베트남이 유교 문화권이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식민지를 거치면서 많이 사라졌다. 거의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도 유교 문화권이고 조선시대 풍습, 미풍양속 이런 게 있었지만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독립이 됐을 때 그 전에 있던 유교 문화라든지 조선시대의 미풍양속, 문화, 규범 이런 게 다 없어진 게 아니듯이 베트남도 이게 알게 모르게 많이 남아 있어요.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도 나보다 윗사람 아랫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나눠져 있고 많이 하는 에머이는 나보다 아랫사람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지내다 보면 내가 그쪽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좀 막대하는 경험 이런 거를 알게 모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도 제사를 아직 지내고 있고 제사 문화도 아직 남아있고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문화가 좀 남아있는 나라다라는 걸 이제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면 제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문화는 인터넷 쇼핑 문화입니다. 온라인 거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쇼피랑 라자다라는 게 있어요. 베트남에. 한국으로 따지면 G마켓 같은 거예요. G마켓 옥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쇼피나 라자다 같이 대형 플랫폼은 한국이랑 동일해요. 선결제를 하면 물건을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그쪽에서. 그다음에 뭔가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반품으로 보내고 이제 컴플레인을 넣어서 환불을 받고 한국이랑 동일한데 그 외에 이제 거기에 입점하지 않은 그 외에 개인 사업장,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팔고 있는 물건들은 후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후불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물건을 받으면 그 물건을 가져다 준 이제 배송 기사에게 현금을 주는, 현찰 박치기예요. 현금을 주는 이런 게 굉장히 흔해요. 우체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사설 택배 업체들도 당연히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받아주는 서비스, 배송을 하고 돈을 받아주는 서비스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거주하시는 베트남 분들도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생활력이 정말 강하셔서 농가로 시집간 분들 중에 베트남 채소 같은 거 수확하셔가지고 파는 분들이 있다고, 인터넷에 파는 분들 많다고. 도축하는 일 하시는 분에게 시집간 분들은 베트남 스타일로 도축을 해서 파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부위라든지 이런 고기 나누는 게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살짝 다르거든요. 그런 부위를 아예 처음 도축 과정부터 베트남 스타일로 나눠가지고 판매하는 분들도 이미 한국에 계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걸 판매하실 때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페이스북에도 결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후불이에요. 한국에서도 물건을 받고 괜찮으면 송금을 하는 방식,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 이제 다시 베트남 생활로 돌아가서 호치민 같은 경우,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한국으로 온 지 8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은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2, 3년 멈춰 있었다 해도 많은 게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이제 한식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한식, 우리가 갑자기 한식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들 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족발, 감자탕, 전골들, 그 다음에 갈비 이런 거, 숯불갈비 이런 거는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비쌀 확률이 높은데, 그런 걸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용하는 건 어렵지 않고, 특히 이제 7군 푸미흥 근처에 있는 마트 가면 이제 K마트라고 하죠. 한인마트 가면 어지간한 거 다 구하실 수 있고, 소주 이런 것도 당연히 다 구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일 난 한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은 먹으면 좋겠다, 나는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만 먹어도 만족한다,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인 부동산, 월세라든지 이런 거. 호치민 같은 경우, 호치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절망적이에요.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 부동산은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중국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다른 해외 자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워크타운과 배드타운이 여기도 딱 양분되고 있는 추세예요. 1군, 3군 이런 중심가는 이제 전형적인 워크타운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 그 외에 베드타운은 그 외곽으로 이제 점점 외곽으로. 그래서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8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7군에 있는 푸미흥 거기가 가장 대표적인 한인타운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23평, 4평짜리 아파트 월세가 $800, $1000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달러가 비싸지기 전이어서 거의 뭐 7, 80만 원이다 뭐 이렇게 계산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물론 더 비싸졌지만 달러도 비싸졌고 이 월세 자체도 많이 올라갔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그런데 확실히 7군 푸미흥 그 주변이 깔끔하고 깨끗해요. 정돈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치안도 좋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요. 비싸도 거기 많이들 사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주재원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같은 건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시세가 높아지는 경향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동네예요. 한인타운.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다 집을 구하시면 월세랑 이제 관리비도 꽤 나오는 곳인데 거기가 월세랑 관리비도 나오겠지만 한국과 비슷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다. 정말로 주변에 뭐 한식집도 많고 나가서 걸어다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재원 분들이 많다고 했죠. 아이들 교육적인 문제도 거기는 해결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뭐 키즈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 나이 되면 한국 아이들이 주로 가는 국제학교도 대부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돈이 들지언정 거기서 사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데 남자 혼자 사는 집이다. 나 혼자 살 건데 너무 과하다. 과합니다. 당연히 과해요. 남자 혼자 살면 과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학당에서 만났던 분들 뭐 형님이든 동생이든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가 차면 이제 경험치가 찼다는 말은 내가 이제 베트남 생활이 좀 익숙해지고 베트남 음식에도 적응을 했고 학교랑 뭐 그 주변 뭐 다니는 뭐 지리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도 타고 다닐 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외곽으로 이제 외국인 타운을 벗어나서 아예 그냥 로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랬고 그런 데로 가면 일단 월세는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더 날 때도 있고 근데 당연히 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지저분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치안 당연히 안 좋고 베트남은 아직도 좀도둑이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좀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한인타운에 살 건지 아니면 좀 저렴하지만 조금은 불편한 로컬 타운에서 살 건지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되고 로컬 타운으로 가면 대부분 옵션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한인타운에서 많이들 안 나오시는 이유가 거기는 대부분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건 빌라건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그냥 몇 달 살고 나올 거다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거기서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하고 정말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생겨서 동거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로컬타운으로 옮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여자분이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이면 그 집에 같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고요. 그리고 조금은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미용실. 본인이 한국에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른다 하는 분과 이발소에 가서 자르는 분이 나뉘는데 호치민에 가시면 대부분 이발소로 가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이 안 통해요. 현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정말 많은데 말이 안 통하고 한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있는데 예약도 힘들고 남자가 단순하게 커트만 하러 가면 반기지를 않아요.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당 단가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반기지를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비싸고 그래서 한국 커뮤니티에 가끔 올라오는 뭐 베트남 이발소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뭐 풀서비스 이발소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런 데를 가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아니면 그냥 로컬 이발소 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로컬 이발소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런 풀서비스 이발소가 뭐 나쁜 건 아닌 게 거기가 뭐 되게 퇴폐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비치지만 정말 정상적인 데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분들이 좀 옷을 좀 짧게 입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지 뭐 터치가 가능하다든지 뭐 기타 뭐 엑스트라 서비스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뭐 물론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가는 풀서비스 이발소는 발 씻겨주고 그 다음에 뭐 발 각질, 발톱, 손톱 이런 거 다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귀 파주고 면도 해주고 짧게 안마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 잘라주고 뭐 추가로 비용을 내면 뭐 염색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런 데예요.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는 10,000원 정도 했는데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가면 기분 좋게 깔끔해져서 나오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기 때문에 그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거를 나쁘게 볼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런 데보다 난 좀 더 저렴하게 지내고 싶다 하면 이제 로컬 이발소 가는 건데, 처음에 가서 뭐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잘라달라라고 말만 통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던 데 계속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귀 파달라고 하면 귀 파주고, 뭐 거기서 머리를 잘라주시던 아저씨가 바로 파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저씨는 머리를 자르고 그 아저씨의 사모님 와이프분이 귀를 파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데가 좀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거나 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편하다, 저렴하고 편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거기서 와이프한테 동네에 있는 이발소 소개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계속 머리 잘랐어요. 머리 자르고 면도도 받고 뭐 귀도 파주고. 거기는 아저씨 한 분이서 다 하시는 데인데 말은 전혀 안 통해요. 저랑 와이프 말로는 베트남도 사투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액센트도 일반 베트남 분들이랑 달랐거니와 한국말이랑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이어서 저랑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됐는데, 뭐 이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한두 번 자르니까 어떻게 잘라달라고 하는지 알고 가면 앉으라고 해서 앉으면 시작하고 끝나면 계산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편해요. 적응이 되면 편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또 하나인 병원. 병원은 정말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부동산도 비싼 편이에요. 월세도 비싼 편이고 병원도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수없게 개에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동네 걸어 다니다가. 그러니까 제가 개가 숨어 있는 데를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돼? 위풍당당하게 걸어 갔는지 개가 깜짝 놀라서, 저는 거기 개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개가 놀래가지고 나와서 한번 물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뭐 그 전에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개에 물려서 빨리 주사를 맞자. 뭐 광견병 주사든 파상풍 주사든 난 빨리 맞아야겠다. 빨리 어디로 갈지 알려달라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해요. 근데 대부분 주사를 못 맞았습니다. 주사약이 있는 곳은 우리는 외국인한테 주사를 놓을 수 없다. 자기들 규정이 그렇다 해서 거부. 또 외국인한테도 진료를 해주는 그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갔더니 주사가 없다. 어떤 데는 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인터내셔널 하스피털이라고 검색해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주사는 없지만 일단 와서 진료는 받아라. 그러니까 와서 70에서 100달러를 내고 가라 이 얘기예요. 주사는 못 놔주지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냐, 저희 와이프의 오빠가 건너서 아는 분이 진료소 같은 거래요. 한국으로 따지면 보건소 같은 거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를 좀 잘 한 다음에 와이프 오빠 명의로 제가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에 물렸다고 거기다가 쓰고 자기 이름이랑 신상 같은 거 거기다 써놓고 주사는 제가 맞는 방식. 그런 식으로 맞았습니다. 결국에 정말 불편하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외국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그렇게 의료 서비스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하스피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되게 한국으로 따지면 가정의원 같은 인터내셔널 하스피털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거대 자본이 들어간 병원도 있거든요. 그런 병원도 있어요. 호치민에 있는데 두 군데인가 있는데 가면 사람도 없고 좋아요. 근데 비쌉니다. 근데 어차피 국립병원 가봐야 진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를 가면 이제 사람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좀 깔끔하고 영어도 잘 통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진료 받으면 좋긴 한데 비싸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뭔가 지병이 있거나 해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계속 가야 한다, 아니면 어쩌다 한번 좀 크게 아파서 긴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사람이다, 본인이. 그런 분들은 베트남에서 몇 달 지내시면서 뭐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하시다가 결혼까지 하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대안을 정말 꼼꼼하게 마련을 하셔야 돼요. 뭐 약을 몇 달치를 먼저 받아간다던가. 그런데 그것도 통관, 그러니까 들어갈 때 통관해서 걸릴 수 있습니다. 약 같은 경우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거기서 어떤 병원에 가서 내가 뭐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뭐 약을 비슷하거나 동일한 약을 처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실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점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안, 아까 말씀드리기로 한 치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은 치안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건 동남아 안에서 얘기고, 동남아 안에서 치안이 좋은 편이라는 거고, 사실 다른 유럽보다는 확실히 좋기는 해요. 뭐 난민 많은 유럽보다는 치안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랑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요즘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지만 카메라나 핸드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한인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 같은데 보면 가끔 뭐 지갑 소매치기 당했다, 핸드폰 날치기 당했다, 이런 얘기들 은근히 계속 올라와요. 왜냐하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베트남도 이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코로나 이후에, 물론 코로나 전에도 그런 양상이 보였지만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좀도둑이 확 늘어났어요. 이거는 제가 살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좀도둑이 확 늘어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유는 거의 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이 너무 더뎌서 자기 월급은 안 오르는데 그거 빼고 다 올라. 뭐 집세도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고 외식비도 오르고 뭐 식자재비도 오르고 다 올라. 내가 공장에서 뭐 한 달 동안 쎄 빠지게 일해서 30만 원 받느니 한 달에 좀 괜찮은 핸드폰 두세 개 팔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버는데 그런 생각을 누가 한 번쯤 안 해보겠습니까? 뭐 실행에 옮기진 않아도 누가 한 번쯤 그 생각을 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눈먼 핸드폰들이 많아요. 좋다고 핸드폰 내밀고 사진 찍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도 그런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뭐 아이폰 같은 거 훔치면은 뭐 잠금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현금화할 수 없다, 뭐 비싸게 팔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부품으로라도 다 팔아요. 그 렌즈 하나까지 부품으로라도 분해해서라도 싹 다 팔아요. 뭐 갤럭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이폰 한 두세 개 훔치는 게 한 달 쎄 빠지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죠. 근데 그 오토바이가 대포 오토바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고 거래할 때 뭐 우리나라 같이 뭐 명의 이전하고 이런 걸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갑자기 뭐 명의 이전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중고 오토바이 구매하면 그냥 돈 주고 키 받아서 오토바이 타고 오면 끝이에요. 뭐 나중에 소유권 같은 건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매한 사람이. 그래서 대포 오토바이가 사실상 되게 많고, 베트남은 이제 오토바이 도난 사건도 많은데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지만 인기 많은 오토바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지 분들이 잘 사는 오토바이는 기종이랑 모델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그런 오토바이들을 여러 대 훔쳐서 분해를 해서 섞습니다, 핸드폰처럼. 그러면 이제 추적이 안 돼요. 차대 번호도 다르고 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오토바이 이제 중고로 판매하고. 대포 오토바이가 일단 되게 많고, 그리고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햇빛이 강렬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탈 때 온몸을 중무장을 합니다. 그렇게 더운데도 뭐 다리도 다 가리고 얼굴도 다 가리고 장갑도 끼고 긴 겉옷도 입고 해서 맨살을 다 가려요. 햇빛에 타지 않기 위해서 맨살을 다 가리고 타는데, 남자분들도 맨 얼굴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마디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내 얼굴을 다 가린다고 해서 이게 의심받을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대포 오토바이, 그 다음에 얼굴도 다 가리고 다녀도 아무도 의심을 안 해. 그런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날치기를 하면 못 잡는다고 봐야 돼요. 핸드폰 같은 거는 못 잡는다고 봐야 돼요. 잡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잡으려고를 안 하지. 물론 그들끼리는 이제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라도 대부분 그렇게들 안 하죠. 그냥 날치기 당하면 당하고 끝이기 때문에. 그런 좀 도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기도 하지만 금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금부치로 놔두는 경우. 그래서 집에 좀도둑이 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어디 산다라고 하면 집에 이제 비싼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블렛 PC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드는 좀도둑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치안이 동남아 중에는 좋지만 뭐 옆에 캄보디아 이런 데보다는 훨씬 좋지만 한국이랑 비교하면 사실상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반드시 명심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실 분들은. 그러니까 몇 달 살러 가시는 분들은. 아, 베트남 치안 되게 좋다던데 이러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치안이 좋지만 한국이랑은 다르다, 많이 다르다, 상황이. 한국처럼 뭐 카페에 뭐 핸드폰이랑 뭐 가방 같은 거 올려놓고 그냥 가도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라는 점 명심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곁다리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에서 뭔가 물건을 받을 게 있다, 내가 뭐 깜빡하고 왔거나 아니면 필요한 게 있어서 한국에서 택배로 뭔가 받고 싶다,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본인이 일단 택배를 받을 주소를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지인이라든지 가족들에게 부탁을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베트남 국제특송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문장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업체들은 자기들이 배송하지 못하는 품목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시면 거기로 택배를 보내요. 거기에다가 이제 박스에다가 이제 내가 택배를 보낼 그 한국 주소, 베트남 주소를 다 쓰는 겁니다. 대부분 뭐 인천 이런 데 있는데 뭐 인천 어디로 일단 택배를 보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택배를 보낼 때 그 박스에 내가 받을, 그러니까 본인이 베트남에서 받으실 베트남 주소도 써 놓으시면, 뭐 프린트를 해서 붙인다거나 해 놓으시면 그 사람들이 보고 알아서 그걸 갖다 줘요. 키로에 만 얼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키로당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통관 문제에 걸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지간하면 통관 문제에 걸리지 않고 키로당 돈을 받고 대부분 3kg나 5kg 이상부터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물건을 받을 게 있다, 뭐 놓고 온 게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받는 건 시간과 돈이 들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 기억에 남는 일들 말씀드려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김에 좀 더 눌러주셨으면 좋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누른 분들이 한 번 더 누르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하고요. 또 기타 궁금하신 점 아니면 뭐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같은 거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 같이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